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49살 서기현이라고 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아내 지연이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했죠. 지연이는 현재 피부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늘 단정하고 밝은 성격이라 저도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평범한 중년 부부였죠. 아침에 일어나면 지연이가 커피를 타주고 저는 신문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요. 주말이면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너무 당연했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작은 정말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저희가 함께 샤워를 하고 있을 때였죠. 결혼 2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끔 함께 샤워를 했어요. 그게 우리만의 소소한 로맨스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이가 비누칠을 하고 있는데 문득 허벅지 안쪽에 뭔가 붉은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뭔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일반적인 멍이라고 하기엔 모양이 너무 특이했거든요. 여보, 이건 뭐야? 어디 부딪혔어? 제가 물어봤더니 지연이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그냥 피멍이야. 요즘 병원 일도 바쁘고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국을 자세히 보니까 일반적인 멍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 빨아서 생긴 것 같은 희미한 원형 모양이었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일반 멍과는 달랐어요. 더 진한 빨간색이었죠. 그때는 설마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자국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단순한 멍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갔어요. 지현이의 평소 행동들을 다시 떠올려 보니 최근 몇 달 동안 뭔가 달랐던 것 같았거든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보면서 미소 짓는 횟수도 늘어났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의 스킨십을 은근히 피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그 붉은 자국만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입술이 남긴 흔적처럼 보였거든요.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연이가 다른 남자와 아니, 그럴 리 없다고 계속 자신에게 말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연이는 평소처럼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단 하나의 작은 자국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연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며칠만 지켜보니까 확실히 달라진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먼저 주말이었어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저와 함께 마트도 가고 집 정리도 하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는데 요즘엔 계속 핑계를 대면서 외출을 하는 거예요. 오늘 피부과 세미나가 있어서 나가야 해. 병원에서 고객관리 교육이 있다고 하네. 피부학회 모임이 있어서 참석해야 해.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그래. 요즘 병원 일이 바쁘구나 하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매주 주말마다 뭔가 일이 있다는 게 좀 이상했죠.
피부과 코디네이터가 그렇게 바쁜 직업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교육이야? 나도 궁금한데라고 물어봤더니 지연이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그냥 피부 관리 관련된 내용이야. 별로 재미없을 거야라고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행동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핸드폰을 거실 소파에 놓고 다니거나 화장실 갈 때도 그냥 두고 갔는데 요즘엔 어디를 가든 핸드폰을 꼭 챙겨 가더라고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가고 잠자리에서도 핸드폰을 베개 밑에 숨겨놓고 자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메시지 알림음이었어요. 밤 10시, 11시에도 계속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지연이가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빙긋 웃으면서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누구야? 물어보면 병원 동료들이야. 요즘 단체 채팅방이 활발해서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이었던 건 속옷이었습니다. 지연이가 평소에 입던 속옷은 검은색이나 베이지색 같은 무난한 색깔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빨간색, 보라색 같은 화려한 색깔의 속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레이스가 많이 달린 평소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어요. 새로 산 거야? 물어봤더니 요즘 기분 전환으로 좀 바꿔봤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취향을 모를 리 없죠. 지연이는 평소에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향수 냄새도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은은한 플로럴 향을 좋아했는데 요즘엔 진한 머스크 향이 났어요. 그것도 평소에 뿌리던 양보다 훨씬 많이 뿌린 것 같았죠. 마치 다른 냄새를 가리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저와의 관계였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는데 요즘엔 제가 손을 잡으려고 하면 오늘 좀 피곤해라고 하거나 어깨를 안으려고 하면 좀 더워라고 하면서 피하더라고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이상했죠. 어느 날은 지연이가 샤워를 하고 나서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특히 목 부분을 자세히 보면서 파운데이션을 진하게 바르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허벅지 안쪽에 붉은 자국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이 커질수록 저는 더 괴로워졌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점점 확신이 서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 절친한 친구인 민호에게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민호는 저와 대학 동기로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 친구에게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라고요. 기현아, 내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수상한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설 탐정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탐정까지 쓸 필요가 있나? 그냥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라고 했더니 민호가 말하더라고요. 만약 정말 불륜이라면 직접 물어봤을 때 시침이 떼고 오히려 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탐정을 만나기로 했어요. 민호가 소개해준 탐정은 박동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중년에 꽤 신중하고 꼼꼼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이런 케이스가 요즘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부인들이 바람을 피울 때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핸드폰을 극도로 조심하게 되고 주말에 핑계를 대면서 외출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남편과의 스킨십을 피하게 되고요. 탐정의 말을 들으니 지현이의 행동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조사 기간은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부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확인해 볼게요. 만약 정말 불륜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지만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계약을 맺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20년간 믿어왔던 아내를 조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연이가 정말 깨끗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곧 진실을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지연이가 정말 깨끗하다면 제가 그동안 쓸데없이 의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 정말 불륜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탐정이 조사를 시작한 첫 주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평소처럼 지연이와 생활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이가 웃으면 저 웃음이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늦게 들어오면 정말 병원에서 온 걸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지연이의 행동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도 더 정성스럽게 타주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반찬도 많이 해주고 심지어 마사지까지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보, 요즘 내가 좀 바빠서 소홀했지? 미안해. 앞으로는 더 잘할게라고 하면서 제 어깨를 주무르는 지연이를 보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죄책감 때문에 더 잘해주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갈 무렵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조사 결과 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탐정 사무실에서 박동혁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는데 뒤집어져 있어서 내용을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증거들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기현 씨, 부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탐정의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부인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주말마다 특정 장소를 방문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곳은 부인이 말씀하신 세미나장이나 교육장이 아니라 시내 고급 호텔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도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혹시 정말 그곳에서 교육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탐정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아니에요. 해당 호텔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시간대에 피부과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는 없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인이 혼자 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탐정이 사진 한 장을 뒤집어서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는 지연이가 한 남자와 함께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꽤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지연이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드라마 속 장면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셨나요? 제가 물어보니 탐정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네, 이 사람은 권정우라는 사람이고 부인이 일하는 피부과 원장입니다. 39세, 기혼자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충격이었어요. 지연이가 평소에 자주 언급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원장님이 정말 친절하시다. 원장님이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신다고 항상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연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정말 배신감이 엄청났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지연이가 권정우의 목덜미에 얼굴을 비비면서 키스를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리고 권정우도 지연이의 허리를 감쌌고요. 이 사진들은 지난 토요일에 찍은 것이고 그 전 주말에도 같은 호텔에서 만난 것을 확인했어요.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보입니다. 탐정의 말을 들으니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탐정이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지연이가 권정우와 찍은 셀카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도 있고 호텔룸에서 찍은 것도 있었죠. 둘 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 말이에요. 이런 증거들로 상간자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호텔 체크인 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 말이에요. 탐정이 조언을 해줬지만 저는 그 순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 달 이상이나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지연이가 평소처럼 웃으면서 맞아줬어요. 여보, 늦었네. 밥 먹었어? 하면서 다정하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직접 대화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호텔 체크인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둘이 함께 다른 장소에서 만나는 사진들까지 모든 게 확실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지현이의 SNS 계정이었어요. 평소에 사용하던 계정 외에 비밀 계정이 따로 있었는데 그곳에는 권정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게다가 저를 비하하는 내용들도 있었죠. 남편은 재미없어 죽겠다. 정우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다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권정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권정우 씨, 저는 윤지현의 남편 서기현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무슨 일이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와 당신이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증거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만나서 이야기합시다라고 하니 그제서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게...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날 권정우와 만났는데 그 사람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지연 씨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 부인은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기혼자라는 것도 제 아내가 알고 있나요? 물어보니 더욱 당황하면서 그건 아직 말 안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부인에게는 숨기고 제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하면서 무슨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권정우가 제가 합의금을 드릴게요. 5억 원 드릴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제 20년 결혼 생활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니까 권정우가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묻더라고요. 상간자 소송 걸 겁니다. 위자료 청구할 거고요. 그리고 당신 부인에게도 알릴 거예요.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권정우가 급하게 잠깐,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제 가정까지 파괴하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가정은 파괴해놓고 자기 가정은 지키고 싶다는 거죠? 당신이 제 가정을 파괴할 때는 생각 안 했나요? 이제 와서 가정 이야기를 하시네요. 라고 했더니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지현이와 마주 앉았어요. 지현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지현이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사진을 본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하지만 금세 평정을 찾더니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사진을 찍은 거야? 라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권정우와 어떤 사이인지 말해봐. 그리고 허벅지에 있던 그 자국이 뭔지도 설명해봐.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지연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래, 맞아. 정우 오빠와 만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정말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혼하고 싶었어. 당신과 사는 게 너무 지겨웠거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겨웠다고? 그럼 왜 그동안 아무 말 안 했어? 물어보니까 말해서 뭐해? 어차피 당신은 변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우 오빠는 나를 정말 사랑해줘. 당신과는 달라. 나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로맨틱하기도 하고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랑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사람 기혼자라는 거 알아? 제가 물어보니까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알고 있어. 하지만 곧 이혼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하지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권정우와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기 가정 파괴되는 걸 걱정했으니까요. 지연이가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어쨌든 이혼 절차를 밟을 거야. 그리고 상간자 소송도 걸 거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연이가 좋아. 나도 그게 좋겠어. 빨리 끝내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뻔뻔했어요. 잘못했다는 미안함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날 밤 지연이는 짐을 싸서 권정우의 집으로 갔어요. 떠나면서 이제 자유로워져서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에게는 감옥 같았던 걸까요? 그동안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연이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혼 절차와 함께 상간자 소송을 준비했어요. 민호가 변호사로 도움을 줬는데 증거들이 워낙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탐정이 수집한 사진들, 호텔 체크인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SNS 비밀 계정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거든요. 첫 번째 법정에 출석하는 날, 지연이와 권정우가 함께 나타났어요. 둘이 손을 잡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법정에서까지 애정행각을 보여주다니 정말 뻔뻔함의 끝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증거들이 제시되자 권정우의 변호사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원고의 부인도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서 서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변명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방청석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더니 잠깐만요. 저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로 권정우의 부인이었어요. 권정우가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권정우의 부인이 법정에서 증언했어요. 저 사람은 저와 이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집에서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결혼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했어요. 지연이가 그 순간 권정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배신감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권정우에게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한다고 했잖아 라고 따지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권정우는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기만 했어요. 그게 아직 절차가 라고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그제서야 지연이가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재판부에서는 명확한 불륜 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권정우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는데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권정우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지현이를 속인 점까지 고려된 것 같았어요. 판결이 나온 후 법정 밖에서 권정우가 제게 다가와서 항소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2심에서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실제로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항소해도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권정우의 부인이 권정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연이도 권정우에게 속았다며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권정우는 모든 걸 잃게 된 거죠. 며칠 후에 권정우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합의하고 싶습니다. 항소 포기하고 위자료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부인에게까지 들켜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합의하자고 할 때 했어야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20년 결혼 생활이 망가진 거잖아요. 왜 제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나요? 결국 권정우는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병원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평판이 땅에 떨어졌거든요. 권정우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나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돈을 받았다고 해서 20년간 쌓인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가 피해자라는 것이 인정받았고 권정우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죠. 더 흥미로운 건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권정우의 병원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의사가 환자의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패지면서 환자들이 하나둘씩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결정타는 병원 내부 직원의 제보였어요. 권정우가 지현이와의 관계를 위해 병원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호텔 비용, 선물 비용, 심지어 지현이의 명품 가방까지 병원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 일로 의료법 위반 조사까지 들어갔어요. 병원 운영비 유용,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문제가 된 거죠. 결국 권정우는 의사 면허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진료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병원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환자는 없고 원장은 면허 정지에 내부 고발까지 터진 상황에서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권정우가 병원을 헐값에 매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권정우의 아내와도 이혼이 성사됐어요. 그분도 제게 연락을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몰래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야 해방된 기분이라고 하시면서요. 지연이는 더 비참했어요. 권정우에게 완전히 속은 것을 깨달은 후에는 절망에 빠졌더라고요. 권정우가 이혼할 거라고 믿고 모든 걸 걸었는데 결국 이혼만 당한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병원 일도 잃었고 동네에서는 소문이 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죠. 지연이가 몇 번 제게 연락을 했어요. 미안하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20년을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때 생각했어야죠. 정우 오빠한테 속은 것도 억울하고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자업자득이었어요. 처음부터 불륜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결국 지연이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떠나면서도 정말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할 말도 없었거든요. 권정우는 더 처참했어요. 의사 면허 정지가 끝난 후에도 서울에서는 일할 수 없었어요. 평판이 완전히 망가져서 어떤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지방 작은 도시로 내려가서 작은 의원을 차렸다고 들었어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속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본 거잖아요. 권정우도, 지연이도, 권정우 부인도, 그리고 저도요. 하지만 그래도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렀고, 저는 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모든 일이 정리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혼도 마무리됐고 위자료도 받았고 권정우와 지연이는 모두 제 삶에서 사라졌어요. 이제는 혼자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요. 20년간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커피를 타줄 사람이 없고 저녁에 돌아와도 수고했어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활에도 적응이 됐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의심하거나 걱정할 일도 없었죠. 마음이 편해졌어요. 무엇보다 아들의 대학 졸업식에 혼자 참석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이 아빠 고생 많았어요. 이제 아빠만의 인생을 살아요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이었어요.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아빠는 이제 괜찮다고 답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20년 결혼 생활이 망가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해방감이 더 커졌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중고차 상사를 차렸어요. 제약회사에서 20년간 일하면서 쌓은 영업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나이도 50에 가깝고 전혀 다른 분야의 사업이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잘 됐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니까 고객들이 믿고 찾아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가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상간자 소송으로 8천만 원 받고 바람피운 의사 망하게 만든 남자로 소문이 났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복수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했을 뿐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잖아요 라고 답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더라고요. 실제로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증거를 확실히 잡으세요. 그리고 감정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세요. 그래야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조언을 듣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죠.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생각해봤어요. 만약 그때 지연이의 허벅지에 있던 그 붉은 자국을 못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그 자국이 고마웠어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예전에 순진했던 서기현이는 죽고 새로운 서기현이 태어난 거죠. 이제는 누구도 저를 쉽게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권정우는 지방에서 쪼그라든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고 지현이는 고향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해요. 가끔 SNS에 셀프 위로글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새 출발, 진정한 나를 찾아서 이런 내용들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제 인생을 사는 것만으로도 바쁘거든요. 중고차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배신을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세요. 그래야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죠. 이번 사연은 49세 서기현 씨가 20년 결혼 생활 중 아내 지연의 불륜을 발견하게 된 사연입니다. 허벅지에 의심스러운 붉은 자국을 시작으로 탐정을 고용해 확실한 증거를 잡았고 상대방이 아내 직장의 기혼자 원장 권정우임을 밝혀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통해 8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고 권정우는 의사 면허 정지와 병원 폐업이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현은 속은 것을 깨닫고 고향으로 떠났고 기현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셨을까요? 아니면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